35쪽인가요? 35쪽? 맞나요? 35쪽 할 때 맞나요? 네. 네. 이제 맞출 거니까요. 35쪽부터. 네, 맞춰야 되니까. 자, 35쪽 155번부터 볼게요, 그러면. 자, 155번 펴주세요. 오늘 중생업 들어가야 돼요. 맨날 저예요. 너만 하면 돼. 내가 뭐. 제우로 하기만 제우가 진짜 위험해요. 이번 시험 큰일 날 거예요, 방으로. 여기까지나? 이게 왜 힘들까? 여기까지 아니에요. 자, 155번. 기업과 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시간 문제는 시간 단독으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를 보면 시간하고 시대에 섞여 있거나 그 안에서도 또 어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같이 나오게 되긴 해요. 이게 3번에 보면 니은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얼마 전에 산 책은 어디 있니? 이렇게 되면 얼마 전에 산 거는 이미 과거에 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라 씨가 사건 시보다 앞설 수가 없죠. 사건 시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일어난 거니까 이 3번에 있는 선지는 미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돼? 바라 씨가 뒤에고 사건 시가 앞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건 시가 바라 씨에 앞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과거가 될 거니까. 그 다음 156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B에 보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4번에 소풍의 날씨는 괜찮았어? 아주 나빴어. 그러면 이건 소풍날 날씨가 나빴다는 거지. 지금도 계속 나쁜 상태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보내야 돼? A로 보내야죠. 이런 것들은. 이상하다. 89까지가 숙제인데. 79까지가 숙제인데. 괜찮아. 89. 저 누군지가 너무 끝나나? 아니, 제가 숙제 보여달라는 얘기가 안 보여줬어요. 뭔 소리야? 내가 저번 주에 보냈잖아. 제가 폰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었어도 미리 알려줬잖아. 아니, 보여준다길래 그냥 안 했죠. 엄마한테 물어봐. 여쭤보거나. 엄마한테 갔을 거니까. 보면 들어가요? 당연하죠. 다가 공연 아, 적어놔야겠다, 여기다. 인철 과제 이게 제우드가 한번 확인해. 자, 그 다음 157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처음에 보면 왔겠다. 이거는 미래가 아니죠. 과거죠. 그 다음 지금 거기엔 눈이 오겠지? 이건 아예 지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죠. 그럼 둘 다 미래가 없어요, 아예. 하지만 추측은 맞죠. 그러니까 계시 나올 때는 미래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다는 건데 시간무사가 나올 때는 시간무사를 먼저 염두에서 보면 제일 쉬워져요. 문제를 보면. 그죠? 그리고 계산 무조건 중요합니다. 단독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다음 158번 적절한 거야. 이건 일단 뭘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동사하고 형사에 대한 구분이 먼저 돼야 되죠. 그래야지 그거를 나눠 볼 거니까요. 1번에 있는 끈은 기억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동사니까요. 그럼 얘는 니은 쪽으로 보내야 되죠.
아니죠. 이건 현재니까 지금 니은으로 보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거기 나오는 형태가 여기는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부르던과 푸르던은 어미 전에 디귿에 해당된다라고 나오는데 부르던은 이거 형용사가 될 수가 없죠. 부르다가 기본형이면 동사니까요. 그럼 얘는 디귿이 안 되겠죠. 푸르던 같은 경우는 디귿이 됩니다. 그럼 절반째 정답이죠. 세 번째, D의 나문과 F의 찬에 쓰인 미은은 미은에 해당한다. 이미 이 두 개는 둘 다 뭐니까요? 동사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읽는. 이거는 현재죠. 그러니까 미은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빠른. 얘는 디귿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빠른은 현재죠. 그럼 얘는 기억으로 보내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따져야 돼요. 동사형사도 따지긴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자, 그 다음 159번 쪽으로 넘어가요. 자, 159번에 사례에 해당되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데 분명히 여기는 보여주긴 했지만 접사들을 외우던지 아니면 통사적인 걸 외우던지 따로 가야 됩니다. 통사를 외우는 게 더 쉬워요. 몇 개 안 되니까요. 파생적인 게 더 많죠. 그리고 분명히 이리기가 빠지고 나오는 경우는 힘듭니다. 이 네 개는 무조건 겹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4번에 나오는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 이거는 피동이 아니죠. 계절에 뭔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봄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되다가 나와도 무조건 피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리기나 이런 접사가 붙는다고 해도 무조건 다 사동 피동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어 자체가 당하는지 당하지 않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뭐 잡히다, 뭐 이다 이런 식의 형태로는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왜냐면 상황에 따라 주어가 당하는지 당하지 않는지를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때는 주어가 생략되긴 하지만 문장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타깃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네. 부담스럽게. 네? 오늘 뒤에 있는 이강은 문제 안 맞출 겁니다. 내일 다시 검사할 거니까 내일은 다 검사할 겁니다. 빠져있는 사람 다 채우시고 왜냐면 오늘 중대국어 이론 좀 나갈 거니까 이따 책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현득강은 내일 나올 겁니다. 우인철씨 내일까지 해보라는 얘기죠. 160번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보면 1번에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전미사 이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를 바꾸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빠진 게 있죠. 아이에게 왜 이래? 밥을 먹였다 이렇게 되면 실제는 이건 먹이었다 자체가 추가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빠져있는 거죠. 의도대로 좀 주어를 생략했잖아요. 근데 주어를 갖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뭐 엄마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당하는 건 엄마가 아니죠. 그러면 이 문장은 뭐로 봐야 돼요? 이 문장은 사동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얘기를 집어넣었을 때 주어 자체가 당하는지 주어가 당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찾아서 움직여야 되고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정답이 갈라질 거니까요. 정답 바로 1번 나오죠. 2번까지만 볼게요.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해서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가 바꾸었다. 이 경우는 뭐예요? 통사도 아니고 파생적도 아니고 어휘적인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1번. 보기를 바탕으로 사분이 탐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기억에 나무래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윤호에게 책을 읽혀줬다. 그럼 얘한테 책을 읽게끔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동적 승리사가 두 개 붙는 경우도 있다. 재우고는 기본형이 자다니까
2하고 5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개하다를 붙여서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깎게 했다 정확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 네 번째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색동옷을 스스로 입게 했다. 근데 이거 스스로 입게 했으면 무조건 뭐예요? 직접이 없죠. 그냥 간접만 있죠. 그럼 얘는 중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 4번. 마지막에 사동의 의미를 띠지만 사동의 의미에서 다소 멀어진 경우도 있다. 삼촌께서 올해는 농장에서 돼지를 먹인다고 하셨다. 이 경우는 실제 사동의 의미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 돼지한테 직접 밥 차려 먹어라 한다고 걔네가 먹겠어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은 먹인다고 하자면 실제로 뭐예요? 기르거나 사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동의 의미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다 사동피동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아닙니다. 그 다음 16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기억의 주동문은 니은과 달리 사동적 미사를 활용해서 사동을 만들 수 없다.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만약에 디귿에 개하다를 활용할 경우에 어색한 문장이 된다. 쉽게 가면 비문이 된다는 얘기죠. 왜? 인부도 이삿짐을 방으로 옮기다. 이 경우를 지금 사동을 만들 때 만약에 이삿짐을 방으로 옮겨야 하다.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세 번째, 기억과 니은은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으로 바뀌었다. 기억은 맞아요. 철수가가 철수를 룰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동생이가 동생에게로 바뀌었으니까 부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163번. 지금 학습 자료를 보면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과 계열적인 사동문 자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죠. 마지막 리을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공을 찬다면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파생적 사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통사적 사동만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에 볼 때 기억과 니은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성을 나타낸다. 근데 이 경우는 안 받을 뻔한 게 기본적으로 주동에 사동이 바뀌거나 사동이 주동이 되거나 주동이 피동되거나 피동이 주동되면 문장성문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문제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거 기억만 봐도 이미 동일하지 않죠. 동생이가 동생에 대한 목적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죠? 2번 기억과 니은을 보니까 A에서 B로 바뀌면 서술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니은 자체 기억과 디귿을 보면 기억에는 한 자리인데 뒤에 B나 C로 바뀌면 목적어 들어갔으니까 두 자리로 바뀌었죠.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한 자리인데 목적어 들어갔으니까 두 자리로 바뀌었죠. 그러면 둘 다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늘어났죠. 정답 2번. 세 번째까지만 볼게요. 니은 디귿은 전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어 서술 자체가 하나인 거밖에 안 되니까 한 문장이죠. 바뀌어도. 자, 그 다음에 164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첫 번째, 형용사의 사동접사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1번은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나빠 같은 경우는 원래는 형용사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추를 갖다 집어넣어서 낮추다가 된다는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동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아예 뭐가 바뀐 거예요? 동사인 거니까 품사가 바뀐 겁니다. 대놓고. 물론 이번에 품사가 떴다가 직접적으로 나올 일은 없지만 어쨌든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에만 사동피동 만드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사동피동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느끼는 게 있죠. 동네 사람들이 잠잠을 낮춘다 이럴 때 동네 사람들 자체가 행동을 안 할 수는 없죠. 대신 얘네가 낮춰지지만 않는 것 뿐이잖아요. 사람들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한다고 당연히 낮아지겠어요? 너 낮아져 잠잠아. 안 낮아질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가 필요하는 문장성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니은의 첫 번째 왼쪽은 두 자리인데 오른쪽으로 옮기면 세 자리를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장성의 개수가 니은을 볼 때는 달라진 게 보이죠. 무조건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세 번째,
디귿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네 번째,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책을 읽게 하셨다. 짧은 거 긴 거지만 둘 다 뭐예요? 간접이죠. 그러니까 접사에 의한 사동이 4번처럼 직접 사동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리을 자체는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주기적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5번은 첫 번째 아기가 얻는다는 자동사고 그 다음 철수가 짐을 졌다는 타동사잖아요. 이거 5번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각자 자동사, 타동사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구문의 수가 더 늘어나거나 변화되거나 그런 게 5번입니다. 그 다음 165번. 독일 바탕은 피동문과 사동문에 대한 이해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기역과 애를 보니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됐다. 그렇죠. 언니가가 언니 얘기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 이번에 니은과 시를 보니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정답 2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다 피동이나 사동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 문장 성분만 단독으로 어절해서 물어보는 거는 각자들 어미들 정도나 조사들 정도만 어느 정도 기억해도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 문제가 어려울 때는 기억과 니은만 나오고 A하고 B, CD가 빠졌을 때죠. 한 문제는 분명히 빠질 겁니다. 말 그대로 서술식으로 해갖고 문장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반드시 짧게만 만들어 보세요. 반드시 길게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존재할 거라는 얘기예요. 서술형 되게 제일 좋아요, 그게. 그 다음 166번. 인천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각자 서술어 자기 쓰이게 해보세요. 기억 한 자리, 한 자리, 니은 두 자리, 두 자리, 디귿 두 자리, 두 자리, 리을 한 자리. 한 자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한 건 뭐냐면 부사어들을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이 부사어들이 결국은 필수 부사어인가 아닌가만 판단한 건데 얘 안에는 필수 부사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기억을 보면 헷갈릴 수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매우 빠르게 지금 부사어 연타 조립으로 2개씩 나왔잖아요. 근데 둘 다 필수 부사어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기억하고 디귿을 보면 뭐가 없어요? 접사나 통사적인 게 안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사동피동이 될 수가 없죠. 처음부터.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녹다가 녹이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녹인 거니까 사동이 되는 거고 그 산이 잘 보였다는 결국은 뭐 한 거야? 당하는 거니까 피동 형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 2번 나오죠. 좀 다 해놨으니까요. 그 다음 110번. 문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면 일단 이거는 단순하게 사동피동만 따지는 게 아니라 위에 사전에 나온 뜻대로 갈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 써있죠. 선생님이 설명해.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돼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쓰다는 도문이와 다이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 일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볼까요? 하고 국어사전 얘기 나왔죠. 1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억은 피동사고 니은도 사동사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둘이 뭐가 안 돼요? 위에 있는 국어사전에 나온 게 처음에 있는 기억밖에 없죠. 니은에 있는 갈렸다는 위에는 갈다 1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갈다 1을 보면 직책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 바꾼다 라고 했는데 턱받침, 직책과 상관없으니까 얘는 위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2번, 3번까지는 쉬워요. 왜냐면 2번, 3번은 어차피 사동피동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제대로. 2번은 둘 다 피동만 나왔고 3번은 둘 다 사동만 나왔으니까 어차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시 4번은 따져봐야죠. 4번 같은 경우는 또 니은은 맞아요. 근데 기억의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근데 이게 주어하고 안 맞아요. 위에 있는 물다 이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빠지겠죠. 그럼 5번
기억, 마당에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기본형에 쓸려니까 쓸리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실제로 이게 위에 있는 1. 비로 쓰레기 등을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린다. 이음에 가져가게 돼 있죠. 그리고 사동이 맞아, 얘가 피동이 맞아요. 쓸림 당했으니까요. 그 다음, 붕세에게 거실바닥만 쓸렸다. 그럼 내가라는 주어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동생한테 시킨 거니까 사동이 맞죠. 그리고 이것도 위에는 쓸다 2에 동그라미 1번이 맞죠. 그러니까 정답 5번.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동시에 따져야 돼요. 사동 피동이 일단 정확하게 들어갔는가. 그 다음 위에 있는 국어사전 내용에 맞춰서 단어 뜻이 제시했는가. 문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시간은 걸립니다. 당연히 그런 게 이게 실제 만약 모의고사 나오면 3점짜리예요. 내신 나와도 점수 좀 더 주겠죠. 4번 첫 번째 거 기억이 나죠? 예? 4번 첫 번째 거 4번이? 4번 기억 땡땡 나와요. 4번 기억 땡땡? 안 맞죠 이게? 니은 맞죠? 니은만 맞는 거죠 니은만. 예, 니은은 맞아요. 니은 뭐죠? 니은 자체는 대신 이게 뭐냐면 피동이죠. 사동이 아니라. 큰형이 동네개에게 발을 물렸다. 그러면 이거 큰형이 당한 거니까 얘는 사동문이 아니죠. 피동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틀린 거죠. 그 순서대로 맞춘다면. 대신 위에 단어 뜻은 맞아요. 그거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168번. 사동사를 쓰인 경우와 피동사를 쓰인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볼 때 기억 니은의 위치에서 볼 때 기억이 사동인지 피동인지 니은이 사동인지 피동인지 이런 거 보고 가야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둘 다 피동이죠. 2번은 첫 번째 문장이 피동이고 두 번째 문장이 사동이죠. 세 번째는 첫 번째 문장은 사동이 왔지만 두 번째는 말다가 기본형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말리다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럼 이건 기억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둘 다 사동이죠. 그러니까 정답 5번.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 안겼다. 이렇게 되면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 안김을 당하게끔 시킨 거니까 사동인 거고,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김을 당했으니까 이건 주어가 당했으니까 피동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건 두 가지예요. 사동 또는 피동인가, 아니면 이게 들어갈 때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닌가. 이 두 가지 계속 연구하게 돼 있죠. 주관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식 문제도 그런 거 쭉 제시문들 계속 확인하기로 하고 각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9번. 5번씩 딱 보는데 지금 노원구가 6월 28일 날 국어 보는 거죠. 그죠? 맞죠? 맞잖아요. 27일 날 이건 문자만 모니터링 할 건데 27일 날 3시부터 직전대로 할 겁니다. 그럴 거고, 나쁜 소식 하나. 지금 장항고하고 천천고 정도를, 수일고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험이 7월 2일 날 다 끝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7월 3일부터 바로 정규 수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분반이면 7월 3일부터 바로 내신 정규 수업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원래 토요일 수업에 정규 수업 들어가는 학생들은 6일 7일부터가 실제적으로 정규 수업 들어가겠죠. 그만두는 사람은 그만둔 사람은 직전 대비까지 하고 그만두는 거죠. 아이고. 그럼 직전 대비 끝나고는 뭐 나올 수 없잖아요. 정규 수업 할 겁니다. 건강 먹고 왔는데 전화기나. 그리고 숙제는 이미 나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저번에 수련특강 나간지는 이거는 직전 대비 다 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6월달 교재 그 마지막 9회 10회 모의고사 그거 자체가 첫 주에 들어갈 겁니다. 이 과목은 시점은 지금 내일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교재가 당장 6일 7일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7월달에 들어가는 교재는 저희가 신청이 늦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들어가고 막 6월, 지금 시험 늦게 끝나는 학교가 7월 9일날 끝나거든요. 9일날 끝나는 학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장항고. 수일고가 7월 9일날 끝납니다.
우리보다 무려 열흘 가까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교재를 못 쓰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7월에 들어가는 이강권을 원래 그리고 5월달에 신청했었는데 신청 안 한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우리가 파이널 쓰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 2개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 정도에 들어가는 교재가 하나 있고 이게 9월 전까지 쓰는 거고 마지막 파이널 2가 9월부터 마지막 10월 마지막까지 이렇게 쓰는 거 2개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교재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9월달 모의고사 교재 한 10회 분량으로 나올 거고 그거하고 이감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근데 그거는 흐름대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6월달 교재 끝났으니까 9월 모의고사 교재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서 한 주에 숙제하면 거의 4개, 5개 분량이 될 겁니다. 이게 그거 9월 교재 있잖아요. 그거 수업하려면 무조건 써야 돼요. 준비 수업 들으려면 그걸. 안 그러면 그거 없으면 정규 수업을 모르게 될 거예요. 수업을 그걸로 할 텐데. 아니 과제도 그걸로 나올 거고 저번처럼 이가 모의고사 갖고 금요일날 수업할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저희 반 같은 경우도 제 6월, 9월보다는 거의 이강 갖고 수업한단 말이에요. 수업을. 아니면 네? 6월 모의고사하고 이강만 같이 쓰면 시간상 볼 때 이강 시간을 더 많이 쓰겠죠. 보통은. 근데 그건 밤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만약에 근데 이강은 2주마다 한 번씩 뜯어서 시험 봤잖아요. 우리가. 그럼 당연히 그날은 이강 갖고 설명하지 6월 갖고 설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반이든 지훈생 반이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반은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강만 설명해도 시간이 더 없어요. 뜯는 날은. 대신 이제 토요일 시험 보고 아니면 수요일 시험 보고 오답 정리해서 금요일날 맞추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기본 라인인 거니까 그런 거고 시험 대비 끝나고는 그러니까 시험 대비 전에 오는 비용이 그냥 이 시간대 그냥 오시면 돼요. 정규단위도. 그러면 그거는 따로 시험 대비 아직 끝나고 정규반은 강의 시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전 대비 할 때 안 할게요. 수업은 원장님 하실 겁니다. 이 시간대 수업은 그렇게 들어가고. 신청 데스크였네요. 예, 데스크에 내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뭐 문자 보냈을 거고 학원에서도 아마 문자 따로 갔을 겁니다. 관련해서. 왜냐면 니네한테 안 내면 나갔어도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내일까지 하지 이감에 저희가 몇 부 신청하니까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걔네가 그렇게 부수 찍어서 나와서 그래요. 자, 그 정도고 이거는 근데 이제 문자 다시 한번 나가게 할 겁니다. 자, 169번을 보세요. 169번에 보면 두 가지예요. 안보정과 목보정과 알다보정문을 보면 얘는 통상적으로는 의지고 이건 능력이고 그럼 얘는 청유나 명령에 따라 나온 건데 유념할 거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문장에 따라서 안과 못이 나올 때 능력이나 의지가 아닐 때도 있으니까요. 단순 부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게 하나 정도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면. 인천님 주무시지 마시고 너무 푸짐 보이시는데. 영희야, 인천 자꾸 뭐에 싸대게 때려줘야지 뭐 하는 거야. 친구가 주무시고 있잖아. 그치? 네 경쟁자가 지금 자고 있잖아. 깨워줘야지. 그래야지 선의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경쟁은 아니 그냥 다 경쟁 자죠 전부가. 그냥 맞죠. 이해야 나중에 면접이나 이런 거 전형이 있는데 같은 학교 가서 만나면 되게 즐겁겠다. 그치? 같은 과가 아니면 같은 과에 만나면 즐겁지 않겠지만 같은 과가 아니라면 같은 학교 만나면 즐겁긴 하겠죠. 인사도 한번 하고. 자, 129번에 보면 첫 번째 수학 공부를 안 했다. 이거는 의지 부정이 맞죠. 그리고 못 풀었다. 이거는 능력 부정이 맞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형이죠.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다. 이거는 부정은 썼지만 뭐가 아니에요.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죠. 이건 그냥 단순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2번이죠.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뭐예요?
김부정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이 들어가도 지금 비문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던 못이던 둘 다 뭐가 가능하다. 단순부정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화 빼놓고는 전부 다 뭐예요? 비문자 됐으니까 명령문의 부정일 때는 3번처럼 말다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니을 보니 어떤 부사는 반드시 부정표현과 함께 쓰여야 된다. 이게 이제 호응관계예요. 그래서 결코라는 거는 긍정하고 호응을 안 하는 거고, 분명히는 긍정하고만 호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 부정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반드시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긍정과 호응한다. 너무 같은 경우는 긍정, 부정 다 호응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부정표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뭐예요? 못 깨끗하다는 비문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문 표시 자체를 안 해도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비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가 직접 보고 비문인지 아닌지 판단해봐. 이렇게까지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170번 기억은 짧은 부정이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니은이 지금 짧은 부정이죠. 그죠? 그 다음 2번에 볼 때 디귿은 기억의 부정으로 지를 붙이고 아니하다는 긴 부정이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 니은에 철수는 대전에 같지 않아? 이거 사실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는 의지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죠. 그 다음 네 번째 미음은 행동주체의 사정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그게 능력인 거잖아요. 결국 교통사고가 나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렇게 된 거지, 교통사고가 나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학교 안 가려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마지막 공부하다와 같이 치열하다와 결합된 경우에는 짧은 부정문으로 형태가 된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하면 안 공부하다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공부 안 하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치연 안 하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나 공부 안 했지 안 공부해 이상하죠. 딱 봐도. 자 171번 자 질의응답의 일부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선생님 말에 잘 나오죠. 의지부정은 아니하다 등을 사용해서 즉 짧은 것과 긴 것을 사용해서 행동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능력부정은 못하다를 사용해서 행동주체의 능력이나 그 외의 다른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한 것을 뜻하는데 상태 혹은 단순 부정이란 정하는 키가 작지 않다와 같이 의지 부정, 능력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 사실 부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객관적 사실 부정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잘 얘기 안 하지만. 그 다음에 긴부정문인 경우에 명령일 때는 많아 사용하고 청유문일 때는 말자 사용합니다. 그럼 밑에 문법까지 가다, 던지다, 먹다, 어둡다, 예쁘다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1번 가다 사용해서 긴부정이 명령문을 넣으면 위험한 것을 가지 마라. 잘 맞게 돼 있어요. 던지다 긴부정을 만들면 능력의 형태. 민지는 공을 던지지 못했다. 그 다음 먹다 사용해서 짧은 거 만들면 나는 밥을 못 먹었다. 긴 걸 만들면 나는 밥을 먹지 못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둡다를 사용해서 상태 부정을 만들면 하늘도 어둡지 않다. 근데 마지막에 4번과 5번이 겹치죠. 4번도 형용사고 5번도 형용사예요. 그럼 당연히 4번의 형용사가 상태 부정을 얘기한다면 5번에 있는 예쁘다도 당연히 상태 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거는 의지 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단순한 상태를 부정하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원론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형용사라는 말은 결국 뭘 가져요? 결국은 이렇게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태나 성질을 부정하는 거죠. 형용사의 뜻 자체가 원래 그런데. 그 다음 172번 이를 참고해서 작성한 예문을 적절하지 않은 거. 갖다 맞춰보면 처음에 1번은 못하의 두 번째 동그라미죠. 그래서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 뜻을 가진 형용사 붙이는 게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했다. 이 경우는 앞에 뭐가 나왔어요? 가지
못했다 이런 식의 거니까 이게 본용어이고 이게 보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못할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그 보조용어 쓰는 경우가 못할의 세 번째니까 이거 이렇게 붙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띄면 정답이죠. 정답 이건 나왔고 세 번째 못했다. 이 경우 밑에는 못 띄고 나와서 부사 못 뒤에 동사 하다가 이어진 경우죠. 그 다음 네 번째 히다못해. 얘를 붙인 거는 히다못해라는 건 상태를 얘기한 거니까 못하 붙인 거에 네 번째 얘기하겠죠. 마지막 자본 보기가 못해도 열마리 되겠다. 이거는 못하 첫 번째 아무리 적게 잡아도 라는 뜻의 형용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 뜻에 따라서 띄거나 붙이거나 결정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딱 1강에 관한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걸 볼까요? 저거 이제 중세국어. 이 책인데 근데 내일 갖고 와야 돼요. 각주 오기는 그 필기과 문제는 내일 일부 볼 수 있으면 좋을 거니까 둘 다 보시면 됩니다. 중세국어는 이게 전치론이 아니에요. 중세국어를 전치론 능력하면 이거보다 거의 더블 이상 길어져요. 그 교과마다 단어가 그래서 기본 정리 내용 위주로 볼 거고 그 수험특강은 올해 거 문제가 6문제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어요. 이런 문제를. 6문제를 넣는 것도 의미가 없어갖고 걔를 보여준 건 나중에 직전 대비 문제 그 지금 수험특강 문제하고 부산 문제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따로. 그리고 중세국어 생각보다 모의고사와 다르게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신에서는. 이번 주는 시험 못 볼 거고 다음 주는 토요일날 또는 일요일날 문법 요소 간단하게 33문제 정도 시험 볼 겁니다. 저번처럼 주관식 섞어서. 직전 대비 일전 4시간 예상을 하는데 전체 중세국어가 들어가서 문제 지금 50문제 정도로 예상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다 모의사식으로 때려볼 거기 때문에 문제 50분 이렇게 못 풉니다. 거의 70분 정도 걸릴 거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성적 제일 낮은 분은 나만 1시간 더 하실 겁니다. 물론 아니 당첨이라고 기록하지 말고 그게 더 나빠. 제일 나쁜 태도야. 난 어차피 남을 거야. 이 태도가 제일 나빠. 항상 저희 마인드 나는 무조건 중간을 하겠지 이런 마인드는 가져주고 그렇게 공부해야죠. 사실 전 꼴찌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꼴찌의 마음이 가끔 제가 2학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앞자리가 8자인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뭐냐. 난 그런 게 안 나와서 잘 모르겠다. 나는 막말을 가끔 제가 하기도 하는데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저도 일본어나 이런 거는 공부 안 하고 난 찍기 때문에 처음에 막 60m, 70m 나오기도 해요. 고등학교 때 보면. 근데 주요 과목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좀 그렇죠. 사실 지금부터 학교 수업 분위기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이미 안 좋아지고 있는 지점이 있지만 다른 학교도 물어보니까 뭐 대놓고 애들 뭐 수업 시간에도 뭐 핸드폰하고 만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애들 물어보니까 다른 학교 그냥 대놓고 막 맨 앞에서도 자고 있어 선생님이 그냥 내비두고 있다는데 사실 애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만 자. 저 내신 필요 없는데요. 아니면 뭐 이런 거. 막 뭐 모의고사 뭐 나왔는데 저 책도 필요 없는데요. 사실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좀 바꿔주는 건 필요해요. 분명히 전 학교다 내신에다가 최저를 걸어버리던지 아니면 정시 넘어가도 내신 일부를 걸어주던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차라리 잠만 자면 상관없는데 옆에서 뭐 보고 있으면 신경 쓰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새 많이 생기고 있는 게 뭐냐면 발령 스터디 카페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 일부러 걷고 막 자는 애들 있고 떠든 애 있으면 중간에 죽여서 조용 퇴출시켜버린다? 협박하고 심지어 자고 있으면 옆에서 괜히 관리형은 그런 것도 컴플레인 거예요. 옆에가 자꾸 자니까 신경 쓰여요.
관리형이니까요, 말 그대로. 관리해달라는데 쟤 왜 관리도 안 해요? 쟤 관리 안 되니까 저도 보고 있는 저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걸로 컴플레인 거기도 하나 봐요. 애들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게 계속 들으면서 깨우는데 깨우는 것도 되는 게 툭툭 치면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뭐 의자를 툭툭 친다거나 앞에 이렇게 살짝 한다거나 신체를 접촉하면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 어머 저 성추행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별거 다 있다 진짜. 저는 트랜스. 그리고 가끔 전화하는 뭐 스터디 카페에 전화하는 엄마도 있대요. 그런 것 때문에. 뭐냐면 저희 애가 핸드폰 안 내는데 어떻게 모르고 계시죠? 네? 그걸 안 내는 애가 더 문제인 거지. 그럼 자기 애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 애들이 관령을 엄마한테 강제로 보내놨는데 핸드폰 쓰고 싶으니까 공포나 갖다 내고 하나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한다. 진짜로. 저 아는 스터디 카페는 그걸 돌아다니면서 저기가 뭐냐면 핸드폰이 검치기가 있나 봐. 돌아다니면서 뭐 하면 띵띵띵 소리 나나 봐. 뭐 그런 것도 있는 이때 움직이셔가지고 정말 심각하다. 기술. 근데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게 자기 스스로 다 통제하고 억제하면서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동네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분당이나 강남 애들 수업할 때는 학교 수업에서 그 자는 애가 별로 없대요. 마지막까지. 왜냐 거의 정시까지 준비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 수업이나 숙제 치워갖고 애들이 못 자요. 시간에. 계속 숙제하고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2월달에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고대국어 하나 나왔죠. 이게 나왔으니까 그죠? 2월달에 이거 하나 나왔잖아요. 연애야 차자표기가 뭔지 알죠? 차자표기. 그러니까 틀리고 맞거리 얘기한 게 아니라 차자표기가 뭔지 아냐고 물어본 것 뿐이잖아요. 뭐 틀렸다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차자가 뭔 소리인지는 알죠? 라고 하면 저 얼굴 표정은 뭘 불러버린데? 나중에 자신 나면 다시 아빠 열심히 공부했어? 본인 스스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빠 솔직히 안 했다.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다고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가끔 그 얘기해요. 열심히 해 아빠처럼 돼 그러다가 아빠처럼 인생 낸다니까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이런 얘기를 되는 거야. 물론 그래도 열심히 안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애 엄마가 맨날 그러거든요. 너 아빠처럼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누가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학교 와이프보다 좋단 말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고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 내신은 이거 나올 일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찾아가는 것 자체가 남의 나라의 글자를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는 차자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쓰는 애들이 따로 있는 거고 한글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고1 때 중세국어는 15하고 16세기만 배운 건데 여기가 그러면 중세 전반이냐?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중세는 10부터 16세기를 다 중세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왜 10부터 14세기가 안 돼요? 이때는 한글이 없으니까요. 고려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후기 중세만 배우는 겁니다. 근데 기본 중심은 여기에 있죠. 원래 쓰는 문제 기본적으로 고대국어 잘 안 내게 돼 있어요. 6월 답변과 좀 생뚱맞은 편이고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나오게 되면 아마 여기 쪽에 나올 건데 15세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몇 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주관식 연결되는 문제를 다음 주에 중세국어 하나 더 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해오는 거죠. 아니면 제가 양을 보고 그렇게 안 많으면 30분 정도 끝낼 수 있으면 다음 주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들어 보면서 좀 결정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그 한글 창제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강, 초성, 중성, 중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랑 하나 똑같은 건 뭐냐면 이건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글자를 볼 때 모음 혼자 이루어지거나 자음과 모음을 갖고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모음에다가 자음을 갖다 이루어지거나 자음에다 모음에다 자음을 갖다 이루어지는 건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죠. 말 그대로 모음만 갖고 하는 건 이런 거, 그 다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음은 항상 뭐야? 그냥 모음과 똑같죠. 허리값이 없는데 그냥 모양만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건 나중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이야?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8개 자체가 직접적으로 눈에 안 보여도 어쨌든 계속 가지고 움직여줄 거라서 다만 일단 지금 시험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이 아니죠 아직.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혹시나 지금 거고 지금 22쪽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약간 그래서 처음에 보면 초성은 다른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라고 나오는데 이 본떴다를 다른 말로 하면 상형했다 나오기도 해요. 여기 그냥 참고 삼아는 거지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주초적으로. 그 다음 중성은 천진을 본떴고 종성은 다시 초성에 썼던 글자를 쓴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어. 왜 따로 종성에는 글자를 안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죠. 한자로 생각해보면 한자 같은 경우가 어려운 이유가 뭐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다른 나라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글자를 읽는 게 어렵죠. 그리고 새로운 사물이 생길 때마다 글자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썼던 거를 여기 이렇게 또 쓰면 글자 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과학적이다. 우리가 볼 때도 이런 거까지 생각했으니까 물론 진짜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 머리에 한계를 느껴서 그렇게 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글자 수가 줄어들기 딱 좋았다 이런 거죠. 일본어만 해도 이미 두 개 나눠지잖아요. 희하고 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 글자 또 많이 더 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거기다 한자도 중간중간에 약지체를 일본어가 쓰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데 우리는 중간에 한자を그렇게 섞어 쓰지 않잖아요. 지금 80년대 신문까지는 섞어서 썼어요. 중간중간에 한자 쓰고 우리말 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다 걷어냈으니까요. 진짜요. 그 80년대 신문 보면 일본만 책처럼 돼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게 돼 있고 글자가 세로적이 돼 있어요. 근데 90년대부터 그걸 좀 바꿔놓은 겁니다. 자 밑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발음기관을 선정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발음기관을 본떠 기역, 미음, 미음, 시옷, 이응의 5글자를 만들었다. 이거 몰라 상관없습니다. 이게 내신에서 고3 내신 이거 외우게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뒤에 있는 가획, 병서 이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가획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가획이란 말은 말 그대로 획을 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획을 더하면 또는 이런 식의 글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획을 더하면 글자는 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병사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지금 얘를 뭐라 그래요? 뱀소리라고 해서 얘는 남아있죠. 얘는 사라졌을까요? 인천이? 이거 사라졌을까요? 네. 학교에서 만들었죠? 수업 안 했습니다. 이거 수업 많이 안 했어요? 그럼 왜 그 프린트는 뭐예요? 그냥 알아서 문제 그리고 풀라고 편집 주시고. 주시고 편집 진짜 그랬던데 이거 뭔지 내용도 안 나왔구나? 네. 그거 학교 게 아니라 그냥 EBS 거 편집이 해설이 좀 있다 고 편집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왜 해설을 그런 식으로 나왔어? 어쨌든 이거 남아있어요. 어디에? 종성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된 글자가 있거나 이렇게 된 글자가 있거나 해서 이렇게 다른 자음을 초성과 종성에 다 썼는데 지금은 이거 사라지고 이거만 남았으니까 얘가 종성에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 글자를 이렇게 썼다는 건 뭘 의미해? 발음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15세기의 기본 글자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 원칙은 표음주의예요. 왜냐면 표음주의가 뭐지? 표음. 이때 음이 뭐야? 소리. 그러니까 발음 자체와 연결되는 거를 글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도 이게 뭐 했다는 거야? 발음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발음 자체가 가능을 해도 정확한 발음이 뭔가 안 되니까 나중에 생각을 했겠죠. 없애거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보이다 보면 이런 거 같고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문제의 끝쓰기 규칙은 발음만 해서 문제인 건데 중세일 때는 8종성법이라고 해서 종성이 56글자 8개를 제한했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발음이 각자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가면
얘가 빠지고 얘가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발음을 실제로 15세기에 일단 나눠서 발음하고 이렇게 발음하느라 뭔가 정했을 건데 이후에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발음을 따로따로 나누는 게 잘 안 됐으니까 나중에는 하나 없애버린 거고 현대국에서 없앤 거겠죠. 물론 정확하게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요. 지금 최초에 이런 것들 녹음되는 건 언제냐면 1910년 정도 꽤 가장 오래된 녹음 기술이에요. 녹음돼 있는 거고. 근데 1910년에 걸렸자 지금하고 한 110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언어 자체가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제 중세국어에서 15세기의 사람들이 정말로 사국에 나온 것처럼 발음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추정하는 문제. 자, 모음은 좀 쉬었다 할게요. 자음하고 모음에 지금 보면 진짜 글자라는 원리는 다르다는 거죠. 음성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열한자고 천진을 상용했다. 그러니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보튼 거는 자음이고 자연의 천진을 상용 글자를 보튼 거는 모음이라는 얘기니까 글자 자체를 서로 만드는 원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본 요소인 삼재 천진을 사용한 기본자 아래와 의를 만든 다음에 초출과 제출의 원리를 적용한다 라고 나오는데 초출은 획을 한 번 더 하는 거고 제출의 획을 두 번 더 하는 거니까 지금의 뭐하고 비슷하냐면 초출은 반모음, 제출은 이중모음 이런 식으로 되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실제 밑에 초출과 제출을 보면 초출일 때는 점 하나를 찍어서 만들기도 하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된 거 모양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이게 지금에 치면 얘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종성. 종성은 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성구용 초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 강제의 원리죠. 글자 수를 줄이겠다는 원리. 뭐 진짜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놓고는. 그 다음 밑에 2번의 문자의 운용. 이어쓰기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어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어적기하고 다른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음을 아래에 이어서 입술과 하는 소리를 만드는 규정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순경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경음이라는 게 사실 연함음이라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이거하고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뭐한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다면 발음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겠죠. 순경음이니까 얘를 좀 연하게 얘를 좀 연하지 않게 했다는 건데 이 차이를 명확하게 내는 게 어려우니까 순경음이 15세기에 가장 먼저 사라진 글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처음에 연하다고 할 때 이거를 화 뭐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그 다음 밑에 각자병성, 합용명사라고 나오는데 각자병성 지금의 된소리가 되는 거죠. 초성에서 자음끼리 합쳤을 때 똑같은 자음을 나란히 붙인다. 근데 합용명사는 서로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거고 이건 지금 종성에만 남아있는데 이게 뒤에서만 나오겠지만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초반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실은 얘를 합용명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아니면 이렇게 어두자음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글자가 온다면 여기서 합용명사라는 말을 쓰지만 이렇게 어두자음근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차이가 좀 있죠. 뭐냐면 합용명사는 말 그대로 다른 자음을 두 개 쓴 거를 그냥 다 합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어두자음근이라는 건 이때 두가 머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초성에서 오는 다른 자음 두 개만 어두자음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종성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어두가 아니니까 어두자음근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나올 때도 있고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각자 병사는 어쨌든 지금 살아남았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오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랜서리는 쌍등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나란히 쓰게 나오죠. 병서. 초성에 쓰는 병사는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랜서리 변한다. 그래서 비읍, 디귿, 비읍, 시읍 이렇게 나온 것들이 나중에 비읍으로 맞춰지든지 아니면 시옷으로 맞춰지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성문법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밑에 붙여쓰기 보세요. 초성과 중성이 합쳐질 때 중성이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쓰인다는 규정. 근데 이거는 되게 상식적이죠. 우리나라 글자를 보면 이 글자를 그냥 넣고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갖다 붙이거나 아래쪽만 붙이지 실제로 이렇게는 안 맞잖아요. 이런 글자 없잖아. 아니면 실제로 모아먹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규칙적이 뭐냐면 모음은 무조건 자음의 오른쪽에 붙인다. 그 다음 또 다른 중성은 무조건 받침으로 맨 마지막에 붙인다. 이거를 하나의 규칙으로 만든 게 붙여쓰기고 그 당시에도 그걸 쓴 거고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이렇게 유지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일제강점기 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글자 이렇게 쓰는 거를 계속 유지할까 아니면 영어처럼 이렇게 쓰는 걸 유지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건 지금 이렇게 쓰니까 이게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엔 이런 것도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때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생겼어요. 어디서 끊어질지가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모아쓰기로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한 번의 논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간단한 얘기들이고 진짜 해야 될 거는 24쪽부터예요. 여기부터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꼭 알아야 할 고전 문법. 근데 1번의 자음과 모음 볼 때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할 때 이게 안 나와요. 뭐냐면 어떤 글자가 제일 먼저 사라졌어? 이런 건 안 나와요. 시험에. 그건 안 외워도 돼요. 아무리 내신이라 그래도 고1 내신에는 나올 수 있지만 고3 내신에서는 실제로 자음에 소멸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글자 예를 주면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 눈에 보입니다. 순교음 비읍 같은 경우는 반모 오로 변했다는 게 왼쪽에 있는 형태의 글자를 순교음이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 밑에 서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순교음인데 그 다음 사라졌으니까 딱 봐도 사라진 게 지금 오나울에 변한 게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같이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모음 같은 경우에 이 소실 순서는 잘 나와요. 시험에 생각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래아가 다 결국은 지금 안 쓰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음절에 오는 거는 으로 바뀌고 첫 번째 오는 음절은 아로 바뀌고 또 하나 두 번째 오는 음절이 먼저 바뀌고 첫 번째 음절이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글자를 볼 때 처음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소실 자체를 볼 때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먼저 바뀌는 게 뒤에 게 먼저 바뀌는데 을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최종 단계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게 둘째 음절이잖아요. 그죠? 둘째 음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첫째 음절인데 둘째 음절에 올 때는 으로 바뀐 거고 첫째 음절에 올 때는 아로 바뀐 거죠. 그리고 얘가 시간 순서일 때 먼저 그 다음 나중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모의고사 할 때는 안 줘도 돼요. 모의고사 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이 표 자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 그리고 나머지 예문 갖고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이거를 외운다는 문제로 나오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은 해야 돼요. 나오면 그냥 담그면 돼요. 거의.
근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중세국어 만약에 두 문제 나온다고 한거나 세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각자 그냥 따로따로 뭐 격조사나 아니면 관용격조사나 아니면 뭐 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의 문헌상에 쭉 글을 주고 전체적인 중세국어 특징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종합적 포탈로 나올 수도 있고 하나의 형태로 규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 번 정도 내신형 문제 정도를 간단하게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로는 마지막에 갈 건데 마지막에 중세국어 좀 많이 풀어본다. 한 6문제에서 다 표준 시켜놓을 거예요.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중세국어 주는 것도 이번 주 한 주 정도 이거 할 거니까 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21선 외워서 써보고 직전 대비 들어가는 얘기죠. 결국은. 내신에서는 어쨌든 외워야 될 게 존재하니까. 그 다음 밑에는 표기법. 표기법은 사실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는 이게 맞아요. 뭐냐면 처음에 이어적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끊어적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듭적기가 나오고 순서 정확한 순서는 이게 한자로 하면 연철, 분철, 중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어적기는 15세기에 나오고 끊어적기는 16세기에 나오고 거듭적기는 17세기 이후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한번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가 중대고 이게 근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시험에서 얘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해적기는 이리저리 써먹어요. 결국은. 말 그대로 이런 글자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초성에 소리값이 없는 게 없을 때 포인트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이해 적는 거니까 지금 여는 거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죠. 표기하고. 끌어내는 건 정말 따로따로 적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두 번 적는 거죠. 나온 대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16세기는 끊어내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6세기에는 이 두 개 같이 나온 거고 17세기에는 이 세 개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다. 그런 의미지. 이어적기는 딱 15세기만 나온다. 끊어적기는 딱 16세기 나오고 이어적기는 16세기 안 나온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연차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은 뭐만 써요? 끊어적기만 쓰고 받음에만 이어적기가 일부 보이는 거죠. 여름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어느 장군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세요. 거기 보면 나오죠.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연속체. 그 이상의 연속체는 뭐냐면 3개짜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2개짜리밖에 안 왔지만 이런 식으로 3개짜리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건 정말 발음하기 혀가 3개일까요? 글쎄. 뭐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모르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근데 그 사람 있어도 까먹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이미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철이 5살 때 5월 6일 날 2시에 뭐 했는지 기억나나요? 포로로 봤어요. 그때부터 오류가 늘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네. 그때는 참 순수했는데 지금 왜 그럴까요? 왜 나이 들고 이게 뽀를 안 보죠? 신기하네요. 아, 이러고 있다가 또 언제 뽀를 볼 거냐면 한 15년 정도 뒤에 뽀를 보게 될 겁니다. 극장 가서. 애하고 같이 가서 저처럼. 깔다면 무슨 백설공주 뭐 이런 거 보고 막 뮤지컬 보고 막 아빠 못 사줘. 힘들구나. 이런 거 니네들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 와이프한테 밀어. 그래 그러겠죠. 오빠 자꾸 이렇게 미우면 이혼당할 수 있어. 협박당하면. 어차피 이제는 대등관계예요. 진짜 그만해. 이거 부인한테 나에게 여보 물 떠와. 그래봤자 물코로 쳐맞죠. 그게 현실이 될 겁니다.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저도 맨날 집에서 이별 빨래 하고 설거지 하고 밥하고 이게 제 일이에요. 아, 심지어 나는 연애할 때 고기도 안 구웠는데 고기를 왜 구워 남자가? 이게 아니라 지금 고기 구우면 맛이 없어요.
고기 안 거봐서 맛이 없어요. 남자가 왜 고기를 먹을 게 아니라 고기 안 거봤다니까. 집에 있을 때는 다 아빠가 구워줘서 제가 구워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처음 연애할 때 가만히 앉으니까 걔도 가만히 앉으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 네가 구워줘. 내가 구워 맛이 없다니까. 그리고 옛날에 여자친구들은 다 구워줬어요. 이상하게. 벌써 잘못 들었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래. 옛날 여자친구들이 개념이 없었어. 왜? 오빠가 봐봐. 개념이 없잖아 하는지. 이러고 그냥 있어 맨날. 진짜 그 드라마나 아니면 그 예능에 나온 게 맞다니까요. 고기 굽는 기술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굽는 게 맛이 없어요. 다 막 타거나 막. 근데 아버지가 하면 맛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이유도. 아 심지어는 뭐 사장님과 같이 있어도 저는 가급적이면 사장님들이 보거든요. 제가 안 보여요. 그냥 그냥 앉아있어요. 물론 원장님하고 삼겹살 같이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그 체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먹으면 이제 체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좀 어색한다 이러서 친구는 아니잖아요, 둘이. 어색하죠, 당연히 친구가 아닌데. 그럼 사장하고 직원이 뭐 어색하지? 뭐 친하겠습니까? 아, 형 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10년을 같이 지내도 사장님하고는 형 동생 안 돼요. 만약에 민철이가 대학 가서 혹시나 어린이 교수님 있다고 해서 술 먹고 한번 형! 제 형이라고 할게요. 그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F 뜰 겁니다. D 뜨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부장님이나 뭐 나중에 팀장님한테 뭐 형 동생 좋죠 술 먹을 때는. 하지만 교과 점수가 너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잘 고민하시고. 근데 제가 밖에 술 안 먹어요 사람들하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잘. 거의 안 먹어요. 5일 있으면 참았다가 집에 가서 혼자 먹어요. 뒤에 다들 욕하는 거 많이 들어갖고 같이 술 못 먹겠어. 불안해서. 혹시 내가 실수하면 이 인간들 이거 담아놨다가 나중에 뭘 해코지 할지 몰라갖고 불안해서 못 먹겠어. 밖에서 술을. 자, 지금 오른쪽에 말고 왼쪽에 8종선법과 7종선법은 딱 하나 차이예요. 중세국어가 8종이고 근대국어가 7종인데 이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썼다는 거는 마지막에 실제로는 이렇게 이응이 꼭다리가 있는 이유로 나옵니다. 인증이라고 해서 지금하고 좀 달라요. 주관식수점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주관식 문제가 안 나오면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얘하고 얘가 각자 반영된 건데 이게 나중에 이게 지금 중세국어잖아요. 근대국어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읍, 이응 이렇게 해서 얘가 빠집니다. 얘가 들어. 이게 현대국어 들어오면 아까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응, 미음, 이응에 7개를 바뀌는 거죠. 표현지 원칙이기 때문에 진짜로 종성이 이렇게밖에 못 와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실제로 다 올 수는 있지만 발음은 다 이거는 틀린다면 못 듣잖아요. 자, 그 다음 25쪽 넘어가세요. 자, 높임 선언원이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높임법 자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거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뭐가 다르냐면 모양이 다르겠죠. 기능이 똑같은 게 있어도. 주체 높이면 그 당시에는 똑같이 뭘 한다? 주어를 높인다. 그럼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죠. 근데 현대국어일 때는 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 더 나오죠. 샤.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음 앞에는 시를 쓰지만 모음어미 앞에는 샤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예를 보면 나오죠. 가시고하고 가샤를 보면 이런 차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마지막이 지금 자음의 어미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볼 때 가 자체가 어간일 거고 오 자체가 어미일 거니까 이 자음 어미 앞에는 이렇게 시를 붙인 거잖아요.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가 하늘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사가지 높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앞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름대로 뭐예요? 규칙이죠. 왜냐면 자음일 때와 자음이 아닐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 형태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을하고 를 쓰거나 이나 가를 쓰는 것도 앞에 받침 유무에 따라 결정하는 건 이건 뒤를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객체 높임 선 어머너미. 당연히 객체 높이면 뭘 높이는 거야? 부사어나 목적 높이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객체 높임의 선 어머너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뭘 써요? 객체 높임의 조사를 쓰죠. 이런 거 쓰는 건데 이 당시에는 선 어머니 쓰는 게 특징이죠. 삭과 작 이게 이제 기본인데 반치음이 오는 형태까지 세 개가 오는데 이것도 보면 앞에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 히읗 이 네 개를 올 때는 시옷을 씁니다. 근데 어간의 끝소리가 디귿이나 지읒 말 그대로 국외음이잖아요. 그것들이 왜냐면 영국의 경국이니까 합치면 국외음이겠죠. 자음식 표현을 외운다면 국외음이 올 때는 자주 씁니다. 국외음일 때는 국외음 맞춰주는 거죠. 마지막 끝소리가 유성음. 진짜 유성음이 뭐지? 울림소리. 울림소리가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국어의 기본적인 울림소리는 자음이 보통 4개 정도였고 그 다음에 모음도 기본적인 울림소리는 이렇게 올 때는 반침을 쓴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렇게가 같이 있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모양이 말 그대로 이렇게만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거 뒤에 가로에서 갑자기 순경 비읍이 나오는 게 있죠. 이거는 그 뒤에 있는 글자를 보면 나와요. 뒤에를 보면 이렇게 막 딱 번을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앞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분석해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지금 여기를 보면 뒤에 형태가 자음이 나왔죠. 그럴 때는 승용비읍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냥 얘가 걸어 나온 거랑 똑같은 거 모음이 나왔잖아요. 모음이 나올 때는 앞에를 뭐 한다? 이렇게 승용비읍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대신 승용비읍이 왜 했어? 뒤에가 아까 여기처럼 실제로 이음 자체가 나올 때는 소리값이 없는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해서 이 모양은 이어적기도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건 두 가지예요. 여기 쓰인 건 뭐야? 객체 높임 선 어머니 삽이고요. 이어적기도 적용됐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운동과 똑같아. 하나의 단어 안에 기본적으로 비음과 유음과 이런 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차단어 추계 이런 게 세 개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적 특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살짜리가 동시에 구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케이? 나머지 승용 비읍이 오는 거는 뒤에가 전부 다 모음이 올 때는 승용 비읍을 붙인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냐면 규칙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처음에 받을 때는 글자를 규칙적으로 뭔가 만들어보고 그런 규칙을 되게 많이 해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규칙에 맞춰보려니까 뭔가 좀 헷갈리는 게 생긴 거니까 규칙들을 많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중세국어의 흐름은 무조건 뭐야? 머릿속에 이게 있긴 하죠, 사실은. 역사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 역사성이 뭐지? 역사성이란?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고. 소멸되거나, 창제되거나, 이런 게 역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문법이라는 거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시간에도 문법은 조금씩 변하기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효과, 효과. 이런 것들이요. 김밥, 김밥. 이런 것도 이미 바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이제 4번. 의문형 종결함이. 의문형 종결함이는 문법 요소할 때 하고 연결돼서 종결함이 할 때 했었죠. 말 그대로 세 개가 있잖아요. 현대국어에. 판정, 설명, 수사. 이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 똑같이 존재하는데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1인칭과 3인칭 형태의 판정 의문문이 올 때는 아계열의 의문형 어미들이 오는데 설명 의문문이 올 때는 5계열로 온다. 그리고 2인칭일 때는 니은다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냐면 중세국어에서 가사할 때 많이 배우죠. 가사를 보면 니은다로 끝나는데도 서리법이 나올 때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학을 배울 때는 그 문법적인 특징을 다 파악하고 넘어갈 수 없거나 그걸 거기서 다 하게 되면 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기본 흐름만 보고 파악을 하고 가는 거지만 문법일 때는 나름대로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법들이 왜 이렇게 존재합니까? 당연하죠. 수학 공식과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평상시에 주체 기본적으로 높임일 때는 시를 쓰거나 깨선을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깨서 나왔으니까 주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지은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단연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맞춥니까? 기본적으로. 의문할 때도 배우잖아요. 접사.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핵과일. 근데 핵과일을 만들 때는 또 의미가 들어가니까 이럴 때 실질 형태에서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혼자일 때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고 합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또 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 몇 번 얘기했죠. 문법은 무조건 문제 많이 푸는 게 도움되나요? 당연하죠. 무한대를 많이 푸는 게 무조건 도움됩니다. 시중에 보면 괜히 다산 800개 이런 게 많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수학과 똑같아요. 감의 문제라는 거죠. 제시문과 예시문을 많이 본 애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문형 종결함이는 일단 이게 교과서에는 없어요. 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 일부 아닌 거 좀 섞어놨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다른 교과서에도 있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의 의문형 종결함이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주체, 객체 이런 선언원에 연결된 거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어적기 그 다음 아직 얘기 안 했지만 모음조합 이 두 개 무조건 나올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 밑에 이제 격조사를 봐보세요. 격조사는 현대국어에는 이하고 가가 쓰이잖아요. 중세에는 여기 보면 이 자체가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가 상황에 따라서 이 모양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음이 빠져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런 거니까 주격조사의 종류가 세 개가 아닙니다. 종류는 하나예요. 이밖에 안 쓰인 거예요. 그게 거기 쓰이죠. 자음으로 끝난 거 뒤에는 이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마지막에. 그럼 이렇게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 이몸 외의 몸으로 끝난 거 뒤에는 쓴다 이음 없이 쓰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뒤에는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불비 이런 것처럼 시키면 그럼 뿔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로 끝나면 이럴 때는 또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얘가 이렇게 보면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안 나오겠죠.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모양이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왜? 이어졌게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가 그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앞에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한자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가 그대로 나오겠죠. 우리말이 나오면 이어졌게 할 거니까요. 봤었냐? 그렇구나. 어쩐지 좀 귀여워 보이나? 이제는 저거 엄마한테 5가지 짓 하면 엄마가 끔찍하겠다. 키가 너무 크구나. 그치?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제가 애정결핍이 좀 심하거든요. 원래 장난들이 그래요. 집에서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여자친구하고 사귀면서 아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하면 제가 와이프한테 엄청 달라졌거든요.
하나 너무 귀여워서 막 그거 되게 부담스러웠어. 많이 처먹고 있네. 애정결핍에 전전된다는 게 있어요. 지금. 밖에 사람 안 돼요? 집에서 먹으세요. 아니면 TV 볼 때만. 베개. F 파는 저의 베개니까요. 이렇게 나올 때는 모양이 그러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요.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있으면 되게 이상하게 컨텐츠인데 결국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들어간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현대풀이죠. 현대풀이는 이거를 공자라고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나와도 공자가 이렇게 해석된 다음에 아 이건 분명히 가을자리 얘가 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현대풀이가 무조건 선행돼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볼 때 현대풀이는 들어가줘요. 근데 시험 문제 볼 때 고3 문제 내신에 보면 이거는 현대풀이 잘 안 줘요. 뭐냐면 세종어조 훈민정음 혹시나 이게 나오면 현대풀이 안 줘요. 걔는 워낙 뻔한 거니까. 대신 나머지가 나오면 그때 현대풀이 줄 겁니다. 현대풀이 자체가 밑줄이 없을 거니까 통상적으로는 위에 형태가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판단하고 가야 돼요. 얘네들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끝납니다. 그냥. 그럼 여기에는 겹치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겹치니까 굳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사라지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주격표산이 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쭉 위로 올라오세요. 오른쪽에 위로 올라오면 상대적인 선 어머님이 더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 객체, 상대는 다 있는 건데 상대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하지 않죠. 선 어머니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하고 이 이렇게 두 개인데 많이 안 나오게 되면서 이만 그냥 간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보여줄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현대국어의 목격표 부사는 을하고 릴인데 이 당시에도 을과 릴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파악할 게 뭐냐면 6번을 먼저 보세요. 6번에 보면 중세국어는 모음자가 기치가 다 이걸 알아야지 위에 이렇게 나오는 게 파악됩니다. 모음조화라는 게 현대국어는 잘 안 쓰지만 말 그대로 양성 다음에 양성이 오거나 음성 다음에 음성 모음이 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모음조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 건 뭐야?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종류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성 계열에는 보통 아, 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 하나 낄 거. 아래가까지 껴야죠.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음성에는 어, 우, 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까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국어 어디 남아있냐면 음성상징어 정도에 남아있죠. 퐁당퐁당, 첨벙첨벙, 천양천양 이 정도 남아있는데 현대국어는 특수하지 않아요. 모음조화는 딱 언제냐면 15세기만 규칙적이에요. 16세기부터는 이게 안 나옵니다. 이거 지키는 게 좀 그러니까. 그리고 왼쪽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암기라고 되어 있을 때 현대국어에 이는 음성모음이다 이렇게 나온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이가 음성모음이라 나온 거는 모의고사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냥 중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음성 나와서 이거 아예 설명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없앤 것 중에 수능특강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부사절 나올 때 경문자 나올 때 부사형어미 이리게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의 시제로 보면 부사형어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사를 만드는 형태는 이리게도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는 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지만 이는 어미로 봐야 되는 거야? 부사와 전미사로 봐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내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냥 이거 부사절이 아니라고 된 거지 부사절이 되면서 어미가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그나마 왜냐하면 평가원은 논란 있는 건 일단 배제예요. 그러니까 국립연구원 들어가도 지네가 좀 헷갈릴 것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항상 그렇게 써놔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두 가지의 문법의 큰 틀이 좀 달라요. 학교 문법으로 보는 입장하고 표준국어 문법으로 보는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 논란이 있는 건 일단 평가원에서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모음조화 자체가 거기 나온 대로 앞에가 아로 끝났을 때는 아리아를 맞췄고 그 다음 앞에가 어로 끝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줬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목격적 주사가 을이 나오거나 알이 나오거나 르이 나오거나 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알이나 랄이 나오는 건 뭐 때문인 거야? 앞에가 양성이 나올 때는 모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랄을 알을 만든 거고 그 다음 앞에가 음성 나올 때는 그냥 을이나 를 쓴 거죠. 어떨 때 을과 를 쓰냐 이건 현대국어가 돼요. 앞에가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을과 를 쓰는 거는 현대국어가 같습니다. 근데 현대국어는 오른쪽에 나와서 보면 알겠지만 모음조화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일단 모음조화들을 한번 써보는 거를 맞춰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16세기에 가서 사라지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는 의가 쓰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의하고 시옷이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미들이나 조사들이 이 당시에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규칙적이죠. 말 그대로 유정명사. 유정명사가 뭐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동물.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런 거 자체가 올 때는 음성일 때는 의를 쓰는 거고 양성일 때는 아래를 쓴 거죠. 근데 밑에 시옷을 쓰는 경우는 사람인데 높임이 되는, 즉 유정명사인데 그 중에 높임이 대상 이렇게 봐도 돼요. 왜? 우리가 나무나 또는 개나 나무는 어차피 무정명사를 보겠지만 병아리나 개나 이런 것들은 굳이 높여서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개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병아리는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어차피 그냥 사람이면서 높임 아니라 유정이면서 높임 이렇게 봐도 돼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시옷을 쓰는데 무정명사일 때는 무조건 마찬가지 시옷을 씁니다. 사실 이게 이것 때문에 헷갈리죠. 사람이면서 높임인 거를 굳이 의나 애를 쓰지 않는 거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에 나오죠. 최고의 집. 그러면 최고를 굳이 높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우 이렇게 끝났으니까 음성 맞춰서 의를 쓴 거죠. 근데 두 번째 거 나의 이렇게 볼 때 얘도 기억할 게 있어요. 이어졌기 또 돼 있죠. 그죠? 왜냐면 뒤에가 의가 나올 때 실제로 마지막이 지금은 미음이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또 이어졌기를 적용한 거니까요. 공부를 몇 번 했는데 왼쪽 보면 재밌나 봐. 그지? 나만 저만 좀 해봐야겠다. 왼쪽에 무슨 있나 봐요, 어머니. 왜요? 자꾸 붕 떠 있어요, 사람이. 이러면 어머니가 고민하시겠지? 자, 그 다음 대왕 이렇게 나올 때는 대왕은 당연히 왕이니까 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옷을 쓰는 거고 이 시옷 같은 경우가 지금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실제로는 현대국어일 때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중세에선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나라는 이렇게 썼구나 해서 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놓고. 그러니까 관형격 조사를 외우고 있으면 시옷 자체가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거 혼자 발음하기 애매하니까 갖다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왜냐면 나라 시옷 이렇게 발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봐도 다마체를 얘기하는데 나라 시옷이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것도 공자 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공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음을 맞췄기 때문에 얘를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표현제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은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 발음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의도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표현주의가 원칙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 표의와 표음을 섞는 거잖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전에 한 것처럼 꽃이 좋아 이런 식으로 표준 자체의 형태를 음으로 맞춰서 만약에 쓰게 되면 이 꽃이가 무의미한지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어는 의미 파악이 만약에 글자 쓸 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표의주의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하늘이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써도 문제가 없을 건 이럴 때는 그냥 표 문제를 하는 거고요. 그 차이를 갖고 문제가 주는 거죠. 그다음 4번의 부사격 조사.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하고 똑같은 게 애죠. 근데 이것도 결국 모음절을 맞출 거기 때문에 앞에가 음성 나올 때는 어휘를 쓴 거고 양성 나올 때는 아이를 쓴 거예요. 상당히 규칙에 집중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또 뭔가 추가되어 있죠. 이 모음 뒤에는 얘를 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앞에죠. 앞에. 앞에 허, 아, 이 이렇게 끝나는 글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모양들이 바뀌는 건 뒤에 있는 형태를 어미는 보거나 앞에 있는 글자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되거나 이런 거에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전부 다 단어나 문장으로밖에 못 나와줘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돼 있는 거니까요. 기본 라인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7번. 국외음안의 현대국어에서는 어디만 나와? 발음에만 나오지. 그리고 실제 국외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영국애가 아니라 경국애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국외음 현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국외음이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세국어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국외음화를 가니까 국외음화예요. 왜냐면 표현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대국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발음에서만 국외음화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발음 자체가 그 뭐와 연결되어 있는데? 표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엔 이렇게 만약에 썼다면 표현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국외음화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15세기에는 이렇게 오겠죠. 부디. 그러면 국외음이 안 쓰이겠죠. 현대국어 이렇게 썼으면 현대국어는 국외음화가 썼지만 이 당시에는 쓰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죠. 근데 근대국어가 들어가면 국외음화가 간간히 나와줘요. 그래서 거기 써있죠. 중세국어에는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D나 T가 보이는 경우. 근데 중세국어는 분명히 15, 16세기니까 근대국어 들어가는 시기에는 글자에 만약에 경국애가 들어가면 국외음화가 있는 겁니다. 방금처럼. 만약에 17세기에 저런 글자가 있어 굳이 그럼 국외음화가 적용되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다가 지금은 지다로 어딜다가 어딜다 어때가 어째 고치다가 고치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써보다가 이게 어색하니까 근대국어 들어가면서 국외음을 갖다 적용한 거겠죠. 기본 라인은. 이해됐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거 조금 더 설명할게요. 필체인데 내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좀 내일 설명할 거기 때문에. 뒤에서 진짜 이거는 왜 그랬을 거 없잖아. 써있는 개구성인데.